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집은 이미 우리 명의로 넘어갔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2세가 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산 집인데. 어머님, 서류상 이 집은 이미 우리 명의예요.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그 서류는 내가 아파서 제대로 못 보고 찍은 거야. 너희가 날 속였어.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난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여보세요. 요양원이죠? 네, 내일 오전에 모시러 와 주세요. 짐은 이미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빼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물려준 대가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평생을 일구어온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긴 여벌의 옷,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집 없는 신세가 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마저 저를 버렸으니 이제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게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하철역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으로 한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새벽이 되자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역 주변에 버려진 신문지와 박스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겠구나.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박스를 주워들었을 때의 그 무거운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62세의 나이에 매일 새벽마다 시장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은 마치 악몽 같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드는 법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더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을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동네 고물상 뒷마당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고물상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천막 하나가 쳐져 있었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작은 천막 안에서 잠들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엔 찜통같이 덥고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였지만 그래도
제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천막 바닥에 깔아놓은 낡은 담요 위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잠드는 것이 제 하루의 마지막 일과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에게 매일 반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모아도 고작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편의점에서 가장 싼 도시락을 사서 천막 안에서 혼자 먹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밥 도시락이네. 때로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그 개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한 번 버려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치 제가 매일 줍는 폐지처럼 말입니다. 한 번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들은 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이 되기 어렵죠. 나도 이제 버려진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물상 뒷마당에는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옆 천막에 사시는 김 할머니가 가끔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분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동정과 멸시가 섞여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나도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버려진 사람에게는 자존심도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제 마음의 눈물 같았죠. 평소라면 이런 날에는 폐지 줍기를 포기했겠지만 어제 편의점 도시락도 못 사 먹고 잠든 터라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먹고 살아야지. 젖은 폐지는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해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폐지들을 골라 담고 있는데 멀리서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폐지 더미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비에 흠뻑 젖은 채 폐지 더미 옆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옷은 다 젖어 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급히 달려가서 어깨를 흔들어 봤지만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제가 들고 있던 작은 우산을 할머니 머리 위에 씌워드렸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할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비를 맞고 계셨던 걸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으셔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왔구나.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구나. 저를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왔어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떻게든 할머니를 부축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고물상 뒷마당까지 데려왔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여기서 비 좀 피해요. 천막 안에서 할머니의 젖은 옷을 벗겨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저를 엄마라고 부르시며 아이처럼 순순히 따라주셨어요. 엄마, 배고파.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는 어제부터 굶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걸 할머니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뭔가 가져다 드릴게요.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제일 저렴한 죽 하나를 샀습니다. 제 마지막 돈이었지만 이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자, 드세요. 할머니는 제가 떠먹여드리는 죽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버림받은 처지이지만 이렇게 더 힘든 분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천막 안에서 할머니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중얼거리며 잠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이분을 끝까지 돌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이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시간 개념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엄마, 지금 몇 시야? 아빠는 언제 들어와?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밤이에요. 조금 더 주무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다시 안심하고 잠들곤 하셨죠. 더 힘든 것은 할머니가 가족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저를 딸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며느리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누가 자신의 진짜 가족인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디 갔지? 학교에서 안 돌아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할머니를 찾고 있을 가족들이 있을 텐데, 할머니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였거든요. 작은 천막 안에서 할머니를 모시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용변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할머니가 실수를 하시면 천막 안이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치우기도 힘들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 우리 딸아. 하고 말씀하시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보상보다 소중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인데
이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 점점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머니 얼굴을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도 할머니가 걱정되어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두면 어디로 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지만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엄마, 어디 가지 마. 제가 잠깐 나가려고 하면 할머니가 불안해하시며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차마 떨쳐내고 갈 수가 없었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노숙자 신세인데 왜 남의 할머니를 돌보느냐는 시선이었어요. 영자 씨, 그 할머니 어디 가족한테 연락해서 데려가게 해야지. 당신도 힘든데. 고물상 사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연락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드린 것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맑은 표정으로 웃어주실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습니다. 이분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할머니 자신은 모르실 거예요. 버림받은 저에게도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할머니 덕분에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옷을 빨아들이다가 우연히 작은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메모장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를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지? 작은 안주머니에서 조그만 메모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너무 낡아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할머니의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1345번지. 그 밑에는 어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75만 3892점, 뭔가의 암호 같기도 하고 전화번호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메모장을 들고 할머니께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몰라. 그게 뭐야? 역시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요즘 들어 더욱 기억력이 나빠지신 것 같았거든요. 메모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술래, 1943년생. 이게 할머니의 본명인가 봅니다. 그동안 할머니 성함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그 밑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김철수, 큰딸 김영희. 하지만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아서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맡깁니다. 그 밑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날짜였어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혼자서 이런저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신 건 아닐까? 그 주소가 할머니 집일까? 아니면 은행 같은 곳일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멀리 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없는 사이에 할머니가 어디론가 가버리시면 어떻게 하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물상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할머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뭔 일인데? 그 할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네. 그래서 한두 시간만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알았어. 대신 빨리 다녀와. 할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갈래? 금방 올게요. 저기 아저씨가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메모장을 가슴에 품고 그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주소에 도착했어요.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집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곳은 허름한 공터였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메모장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할머니가 이런 빈 땅에 주소를 메모해 두셨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터 옆에 작은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사장님, 여기 이 공터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 그 땅 말이에요? 요즘 그 땅 때문에 난리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이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땅이 바로 핵심 지역이에요.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그럼 그 땅 주인은 누구세요? 잘 모르겠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알 텐데. 혹시 매매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그 땅이 할머니 것일까요? 그렇다면 메모장에 적힌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맡깁니다라는 말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죠? 등기소에 가시면 되는데 소유자 확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급한 마음에 바로 근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었지만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등기소에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12345번지, 그 허름한 공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여기 등기부등본 나왔습니다. 직원분이 건네주신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자 김술래 1943년생. 메모장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치매 할머니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지 면적은 무려 500평이나 되었고 취득일자를 보니 20년 전에 할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급히 부동산 중개소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땅 주인이 김순례 씨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아, 김순례 할머니요? 옛날부터 이 동네 살던 분인데 요즘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요? 혹시 이 개발 사업이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죠.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 일대가 제2의 강남이 될 거라고 해요. 특히 그 땅은 상업지구 중심부에 해당돼서 보상금이 엄청날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치매 할머니가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땅의 주인이었다니요.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평당 보상금이 최소 1,0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500평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에만 원도 벌기 힘든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요? 계약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가족들이 나타나서 서로 재산을 차지하려고 싸울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메모장에서 확인했는데 만약 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급히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고물상 사장님과 함께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딸 왔구나. 어디 갔다 왔니?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딸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혹시 강서구에 할머니 명의 땅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강서구, 거기가 어디야? 역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할머니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가족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할머니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셨거든요.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할머니를 돌보면서 느낀 진심 어린 정이 있었고, 할머니도 저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계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년우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신지요?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것,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것, 그리고 중요한 재산이 있다는 것까지요. 그렇다면 성년우견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아요. 법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고, 할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재산 목록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할머니를 대신해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메모장에 적어두신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맡깁니다라는 그 한 줄이 제게는 사명처럼 느껴졌거든요. 법무사님과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바로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죠. 성년우견인 신청서 작성하시나요? 법원 직원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복잡한 용어들과 낯선 법률 조항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다 써야 하나요? 네. 피우견인의 상태, 재산 현황,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며칠에 걸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서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왜 제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할머니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가장 어려운 일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가 필요했거든요. 병원? 난 아픈 데 없어. 왜 가야 해? 할머니는 병원 가기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상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어렵게 설득해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사비만 50만 원이나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김순례 할머니 보호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와는 어떤 관계세요? 혈연 관계는 아니고 지금 함께 지내며 돌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의 검사는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뇌 MRI,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법적 행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진단서를 들고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면담이 있었어요. 왜 후견인이 되고자 하시나요? 판사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제가 발견해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뿐이고 할머니도 저를 가장 믿고 계십니다. 경제적 능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는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돌보고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이 나왔습니다. 후견인 선임 결정문을 교부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할머니의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후견인이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서도 제출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일은 할머니의 가족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통지를 해야 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했어요. 혹시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할머니를 돌본 실적과 할머니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할 거예요. 다행히 2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정말로 할머니를 버린 것 같았어요. 후견인 등록이 완료된 후 저는 할머니의 재산 현황을 정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곡동 땅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딸로 착각하고 계셨지만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는 진짜 할머니의 가족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개발업체에서 토지 매입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한개발 김 이사입니다. 혹시 화곡동 토지 매입 건으로 상담이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네, 상담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를 고물상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개발업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급 빌딩 20층에 위치한 그 사무실은 제가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례 할머니의 후견인이신 박영자 씨시죠? 정장을 차려입은 김 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초라한 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토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는 컴퓨터로 개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땅이 신도시의 정중앙,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이 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이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숫자를 적은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0이 엄청 많았습니다. 45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벌기 힘든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조건입니다. 다만 신속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머니 대신 이 돈을 맡아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 큰일이 났어요. 좋은 일이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지만 역시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45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것입니다. 할머니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할머니의 평생 요양비였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진행될 것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할 거예요. 절반은 할머니를 위한 평생 요양 신탁으로 만들어야겠어. 22억 정도면 할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평생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문 간병인도 고용하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23억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만난 것도 할머니의 메모장을 발견한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더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제가 겪었던 소외와 버려짐의 아픔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갈 곳 없던 제 처지, 그리고 비 오는 날 폐지 더미에서 발견한 할머니의 모습. 나나 할머니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치매에 걸려 혼자 방치된 노인분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노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23억으로는 진짜 돌봄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돈만 받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돌봐드리는 그런 곳 말이죠. 할머니, 제가 좋은 곳을 만들어 볼게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할머니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우리 딸이 착하구나.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개발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지요? 할머니를 위한 신탁 설정과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함께 도와주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전담 변호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준 선물을 이제 저도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45억이 통장에 입금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요양원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할머니를 위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물상 뒷마당, 천막에서의 생활이 끝난 거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머니는 넓고 따뜻한 거실을 바라보며 신기해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양원 부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은 곳을 찾다가 마침내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어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2층 건물이었는데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뒤에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을 매입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만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 진짜 돌봄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고물상 뒷마당에서 지냈던 제 경험을 떠올리며 설계의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복도는 넓게 만들어서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각 방에는 작은 베란다를 만들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을 주고 싶었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를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식당도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큰 식탁 여러 개를 두고 가족처럼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게 했어요. 직원 채용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경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노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찾았어요. 저희 요양원은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짜 가족처럼 모실 거예요. 면접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버림받은 노인의 마음이 어떤지, 진짜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말이죠. 요양원 이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햇살마루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햇살처럼 따뜻하고 마루처럼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해서요. 직원들에게 설명하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물상 뒷마당 천막에서 추위에 떨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개원을 앞두고 직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개인의 존엄성이었어요. 치매에 걸리셨어도 몸이 불편하셔도 모든 분들은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만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의 이름을 외우고 항상 성함을 불러드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김술래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와 지내면서 느낀 것이 있었거든요. 치매에 걸리셔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눈빛이 달라지신다는 것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것이 진짜 돌봄입니다. 첫 입소자는 김술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돌봐드렸던 바로 그분이죠. 할머니,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정말 예쁘구나. 우리 딸이 다 해준 거야?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딸로 생각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어쩌면 저는 정말로 할머니의 딸이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입소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치매로 홀로 지내던 분들이었죠. 박영자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요. 햇살마루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드리는 곳이었고, 존중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아드리는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우는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진짜 돌봄이 이런 거구나.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요양원 원장이 되어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진정으로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햇살마루가 개원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인데요. 햇살마루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취재요? 저희가 뭘 특별한 일을 했나요? 요즘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정말 다른 요양원과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기자님이 말씀하시길 햇살마루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직접 신문사에 연락해서 고마움을 전했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김술래 할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햇살마루를 세우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치매에 걸리시면 많은 것을 잊어버리시지만 자신의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름을 불러드릴 때 어르신들의 눈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기자님은 직접 어르신들과 인터뷰도 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 이곳은 어떠세요? 여기 원장님이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철수 할아버지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직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진짜 돌봄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신문에 햇살마루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세운 기적의 요양원 햇살마루. 제목을 보는 순간 부끄러웠지만 기사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햇살마루만의 특별한 돌봄 철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정직한 운영과 진심 어린 돌봄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선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입소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전화 문의가 쇄도했고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도 치매인데 입소 가능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치매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비싼 요양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원장님,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입소비를 낼 형편이 안 되시는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요. 돈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되니까요. 햇살마루는 점차 지역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와 빈곤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어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가족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책임감도 느꼈어요. 몇 달 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박영자 원장님, 햇살마루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어르신들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햇살마루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들이었어요. 입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도 햇살마루 이야기가 공유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햇살마루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로 생각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원장님, 저도 이제 이해했어요. 진짜 돌봄이 뭔지 말이에요.
간병사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햇살마루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요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냥 우리 집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치매 빈곤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 언론에서 햇살마루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마루 접수실에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로비에 어떤 분이 원장님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많이 우시고 계세요. 누군지 궁금해서 로비로 내려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정우였거든요. 정우야?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 며느리와 함께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머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어요. 정우야, 진정해. 일단 앉자. 아들을 원장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TV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봤어요. 폐지 주우면서도 할머니를 돌보시고 요양원까지 세우신 거, 그걸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본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힘든 일을 겪으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우야.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나서도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디서 주무시는지 정말 불효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니 그동안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찾아와 준 것이 고마웠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일을 생각하면 아들의 눈물 섞인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심해졌던 것,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웠다는 것까지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정말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아들을 더 이상 밀어낼 수는 없었어요. 정우야, 엄마도 미안해.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해서. 어머니가 뭘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건 저인데. 아니야. 엄마도 너무 고집 부렸나 봐.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햇살마루를 구석구석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김술래 할머니가 계셨고 좋은 직원들도 많이 도와줬어. 아들은 김술래 할머니를 만나 뵙고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의 은인이시구나. 은인이라기보다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지. 저녁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아들도 아내와의 갈등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야,
힘들 때는 엄마한테 연락해. 이제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불효한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햇살마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도 아플 땐 여기로 와. 이곳은 아픈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몸이 아픈 분들만 오는 곳이 아니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들과의 화해는 저에게도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정우야.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햇살마루 정원을 혼자 거닐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용서와 화해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술래 할머니도 아들의 방문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들을 데려왔구나. 좋은 일이야.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딸로 생각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제 진짜 아들까지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햇살마루에서의 보람찬 일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거든요. 아들과의 화해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햇살마루는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제가 아들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루 일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 2회 화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폐지를 줍는 일이었죠. 원장님, 이제 그런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젊은 간병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날도 새벽 5시 저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어요. 아, 원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이제는 동네 상인분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십니다. TV에 나온 후로는 더욱 반갑게 맞아주세요. 원장님, 이거 좋은 박스예요. 가져가세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깨끗한 박스를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당하거나 동정 어린 눈빛을 받았는데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버려진 종이 한 장 한 장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이 신문지에는 누군가 중요한 뉴스를 읽었을 거고 이 박스에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들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폐지를 줍다 보면 제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돌아서 햇살마루로 돌아왔을 때 김술래 할머니가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디 갔다 왔니? 네, 할머니, 산책하고 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딸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정말로 할머니의 딸이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원장님, 오늘도 일찍 나가셨다 오셨네요. 아침 회의 때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제 습관을 이해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워왔어요. 물건 말씀이세요? 아니요, 마음가짐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직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햇살마루의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영자 원장님, 지금도 폐지를 주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버려졌던 나도 다시 일어섰듯 이 고물 속에도 누군가의 내일이 숨어 있거든요. 기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폐지를 주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버려진 종이들도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날 거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술래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죠. 폐지를 줍는 건 그런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철학이거든요.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어르신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원예 치료를 하고 저녁에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박철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아들 정호가 깜짝 방문해 주었습니다. 요즘 자주 찾아와서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저를 도와주곤 해요.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럼 고맙지. 정우야. 아들과의 화해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 폐지를 줍던 절망적인 날들부터 김술래 할머니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지금의 햇살마루와 아들과의 화해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전국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버려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버려진 것 같은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매주 폐지를 줍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버려진 것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도 김술래 할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서 조금의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